자, 148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생산자부터 소비자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 나와 있고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다 돼 있는데 이건 먹이 사슬이죠. 그냥 단순하게. 니은은요. 최종 소비자의 영양 단계는 1, 2, 3, 4차 소비자가 되겠고요. 나비에서 거미로 양분과 에너지가 이동하겠죠. 네. 그래서 1번에 디귿만 맞는 2번이고요. 생태계의 먹이 관계에 대해 있는데요. 먹이 관계는 개체군 내에서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뭐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 당연히 먹고 먹히는 관계가 나오잖아요. 겨우 틀렸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 구물이 형성되겠죠. 맞고요. 먹이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가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맞네요. 이번에 4번이고요. 태양 빛에너지가 유기물 속의 광합 에너지로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은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유기물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물의 생활 에너지를 얻는 ATP를 얻는 것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죠. D는 세포호흡이고요. A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인가 되어 있는데요. 생물의 생활 에너지로서 열로 방출되는 거죠.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2번은 열 에너지. 4번에 가는 이제 먹이 사슬, 나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고요. G가 속하는 영양 단계에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G는 옥수수를 먹는 입장에서는 1차 소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메뚜기를 먹는 건 2차 소비자가 되겠죠. G는 이제 야채 같은 채소 같은 당근, 옥수수 이런 걸 먹을 때는 1차 소비자, 메뚜기를 먹을 때는 2차 소비자가 되네요. 이번엔요. 당연히 확률이 낮은 소비자가 사라질 확률이 낮은 생태계는 나가 되겠고요. 먹이 동물이 복잡하니까 종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5번은요. 에너지 피라미드와 개체수 피라미드가 나와 있어요. 가는 1차 소비자이다 되어 있는데요. 가는 1, 2, 3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1차는 다가 되겠고요. 에너지량과 개체수의 형태는 모두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낸다. 맞고요. 라는 생산자가 되겠고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물질 대사력의 광합성이죠. 5번에 니은 디귿 5번이고요. 6번은요. ASD 중 2차 소비자의 기호되어 있는데요. C가 1차, B가 2차가 되겠죠. B.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 에너지는 D, C, B, A로 이동하고 있고요. 에너지량의 변화, 에너지량은 점점 감소한다. 요 그래프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볼 수 있겠네요. D에서 C로 갈수록 D에 가면요 1000에서 100만 쓰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C에서 B로 가는요 100에서 15니까 15%죠. B에서 A로는요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이니까 20%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에너지 효율이 늘어나요. 절대적인 에너지량은 적지만 상대적인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7번 가와 나에서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영양 단계에 따라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동일하다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양은 가는 100에서 10으로 나는 100에서 1로 전달됐으니까 에너지량은 다르겠죠. 그죠? 기억 틀렸고 가와 나에서 모두 생산자의 에너지량이 가장 많다. 생산자는 100으로 가장 많네요. 니은 맞고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5배이다 됐는데요. 가에서는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10이고요. 나는 1이니까 5배가 아니라 10배가 되겠지. 너무 간단한데, 그죠? 7번에 1번이고요.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가운데인데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이다. 맞고요. 먹이 관계가 단순할수록 아니라 복잡할수록 생물 요소 사이의 에너지 흐름은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8번에 1번 되겠고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증가한 1차 소비자로 인해서 니은이 일어났다. 맞죠? 기억 니은이 일어나는 거죠. 2차 소비자의 먹이로가 증가함으로써 2차 소비자의 먹이가 1차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일어나겠죠. 기억 니은 맞고요. 가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쵸? 생산자가 감소하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따라서 2차 소비자도 감소하겠죠? 네. 기억 니은 뒤에 남았고요. 10번에 1번 가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했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되면서 순서가 막 엉켜있죠? 자, 순서는 일단 2번부터 보시면 나가다가 되겠고요. 나부터 볼게요. 1차 소비자 개체수가 감소했어요. 그럼 생산자 개체수는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도 따라서 감소하겠죠. 그런데 생산자는 이제 증가했으니까요. 생산자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는 다시 증가하겠죠. 다가 되겠죠. 그리고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10번에 나가다. 11번은요. 답은 5번이에요. 다라 나가. 넘어갈게요. 12번은요. 1차 소비자인 성게가 갑자기 이제 증가하면서 다시마는 감소하게 됐고 해달은 증가하게 되겠죠. 해달은 2차 소비자이다 맞고요. X는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환경 변화가 일어났더니 성게가 증가한 거다. 그죠? 다시마의 개체수 감소가 아니라 성게의 증가다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려면은 예를 들면 성게가 일시적으로 뭔가 번식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겠죠. 저 니은 틀렸고 X로 인해서 성게의 개체수가 증가함으로써 해달의 개체수는 감소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증가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네요. 12번에 1번이고요. 이번에는 2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1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게 나오겠죠. 1차 소비자가 감소함으로써 2차 소비자는 증가할 거고요. 생산자는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가에서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 방향도 있는데요. 생산자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되겠고 나에서 일어나는 개체수 변화는요. 생산자는 감소, 2차 소비자는 감소 되겠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따라서 이제 2차 소비자도 먹이가 감소하니까 감소하겠죠. 따라서 14번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생태계 평형 회복 과정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요. 2차 소비자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1차 소비자는 생산자는 증가하겠죠. 생산자가 증가하니까 다시 1차 소비자 증가하고 또 2차 소비자도 따라서 증가하겠죠. 1차 소비자 개체수 감소, 생산자 개체수 증가. 기억하고요. 생산자 개체수 증가, 1차 소비주 개체수 증가. 니은도 맞네요. 네, 기억 니은 되겠고요. 15번은요. 생산자의 에너지 양은 120, 1차 소비자는 10, 2차 소비자는 2예요. 나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100, 1차 소비자가 1, 2차 소비자가 0.1이에요. 가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요.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1차가 증가하면 2차도 증가하겠네. 기억 틀렸고. 광합성을 하는 영양단계 에너지량은요. 가가 나보다 많다고 했는데요. 생산자니까 가가 나보다 120, 그리고 100이니까 20만큼 더 많네요. 이건 맞고요. 가와 나에서 모두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하면서 피라미드 형을 뜨는 거죠. 15번에 4번이에요. 자, 여기 15번에 있는 표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효율만 한번 따져볼게요.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는 120분의 10이야, 그치? 그러니까 10%가 채 안 돼요. 근데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는요, 절대적인 양은 적지만 10에서 2니까 20%만큼의 에너지를 효율을 쓰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에서 보셔도 생산자가 1차는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죠. 그런데 2차 소비자는요, 1에서 0.1이니까 10분의 1로 효율이 높아졌죠. 그래서 에너지 양 자체는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상대적인 효율은 증가한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언급해드려요. 이건 심화적인 내용이야. 디귿 가와 나에서 모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는 15번의 니은 디귿 4번이고요. 로열섬에서 생태계 평형 유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체군의 변동을 나타낸 거고요. A와 B는 각각 포식자인 늑대와 피식자인 사슴의 하나이다. A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B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되는데요. A는 사슴이 되겠죠. 사슴이 증가하면 늑대도 따라서 증가하는 거니까 A는 사슴, B는 늑대가 되겠고요. B의 개체수가 증가한 결과 그러니까 늑대가 증가하니까 A의 개체수는 감소하겠죠. 기억은 감소가 되겠고요. A의 개체수가 어떻게 했더니 B의 개체수가 감소했다. A가 사슴이었죠. 네. 사슴이 증가하면 늑대도 증가하는 거니까 A의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B의 늑대도 감소하겠죠. 네. A는 사슴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감소이다. 니은 맞고 로열섬에서 B의 개체수가 B는 이제 늑대였고요. 늑대가 감소하면 A의 생존 확률은 증가하겠죠. 네. 16의 니은이겠고요. 151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2페이지 환경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여기까지만 하죠. 환경변화 생태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환경변화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붕괴가 되겠죠. 변화가 되겠고 이 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앞에서 본 것처럼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자연적인 요인, 두 번째 인위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첫 번째 자연적인 요인은 자연재해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두 번째 인위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들이요.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연 요인을 보시면요, 자연재해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불, 지진, 그 다음에 폭풍, 홍수, 화산활동 이런 것들 있죠.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요, 개체수가 크게 감소되겠죠. 그냥 밑줄만 해놓으세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개체수가 감소한다. 그리고 이런 생물들이 먹고 사는 먹이들도 감소할 수 있겠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제 먹이 그물이 변화되면서 종 다양성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화산활동 같은 대규모의 자연적인 환경 변화 요인은 특정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온도에도 영향을 줘서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요. 화산이 폭발하면요, 화산재해에 의해서 햇빛이 차단이 돼요. 그러면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락되겠죠. 그래서 소빙하기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빙하가 이제 뭐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빙산이나 빙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육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킬라우에아 화산을 보시면요,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어요. 왼쪽에 그림도 있는데요. 200년 동안 반복적으로 화산 활동을 했고요. 많은 양의 용암이 분출하였죠. 용암이 분출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표면들이 모두 초토화되겠죠. 용암 분출로 인해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졌죠. 왜?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그리고 먹이가 파괴되니까. 생태계 종 다양성이 감소해서 생물 다양성도 감소했다. 자, 그런데 그리고요, 하와이 최대 호수인 그린 레이크에 용암이 유입됐어요. 이제 칼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용암이 흘러내려서 이제 호수까지 유입이 된 거야. 그러면은 호수의 물이 모두 증발하거나 잠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생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이번에는 해양 생태계가, 해양이 아니죠, 네, 수상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처음에 화산에 의한 용암으로 육상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어서 화산이 호수에까지 유입되면서 수생 생태계도 파괴되더라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피나투보 화산 같은 경우는요, 필리핀에서 발생했고 약 2천만 톤의 이산화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였어요. 성층권에 도달하면서 성층권을 뒤엎고 이제 태양을 차단시키겠죠. 이로 인해서 태양빛이 흡수 반사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0.5도씩 낮아졌다고 해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생태계의 비생물 요소가 변했다. 화산 폭발로 지표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감소하면서 식물의 광합성량이 감소하고 이제 생산자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줬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백두산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백두산이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재로 뒤덮이는 내용들이 이제 CG로 나오는데요. 거기 영화를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이제 화산재가 뒤덮어서 햇빛이 차단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화산이 폭발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큰 넓은 범위로 화산재가 날아가기 때문에 화산재 혹은 먼지에, 화산짐에 의해서 햇빛이 차단되고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이제 그런 대재난을 우리가 이제 고생대, 중생대 때 많이 보게 되죠. 중생대 말 같은 경우는 소운석 폭발과 그 다음에 소운석이 지상에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공룡들이 멸종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었죠. 이제 153페이지의 인위적인 요인은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도시와 산업화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생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온실기체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건 산업화의 결과물이 되겠죠. 인위적인 개발과 무분별한 벌목으로 나무들이, CO2를 흡수하는 나무들이 많이 숲이 파괴된다는 내용이고요.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외래종의 유입, 남획 등으로 이제 토종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자, 온실기체 증가하고 인위적인 개발과 벌목 정도를 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환경오염, 외래종, 남획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온실기체 증가 같은 경우는요, 산업화, 공업화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심해진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무래도 산업화, 공업화가 활성화되면요, 활발해지면 화력발전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이제 이용이 되니까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죠.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하게 되면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연가스가 메테인이잖아요. 메테인의 연소반응 1대 2대 1대 2였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돼요. 그래서 화석연료는 메테인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들이 뭐 석탄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은 결국에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증기도 온실 기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적지만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온실 효과가 크잖아. 무겁고 덩치가 큰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요. 온실 효과가 강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부정적인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그러죠. 이건 뭐 내용들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쭉 보는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제 온실기체라는 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수증기랑 메테인이랑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이산화황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요 육상 면적이 감소되겠죠. 왜냐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상 면적이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가뭄 등이 일어나니까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겠죠. 서식지가 변화되거나 파괴되고요. 생물들이 특정 생물들은 이제 멸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밑에 예를 보시면 지구온난화로 알프스 산맥에서 빙하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면 눈 부분이 흰색인데 많이 감소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북극과 남극 같은 경우도 많이 녹아 있어서 남극 같은 경우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점점점 이제 빙하로 덮였던 부분들이 만년설로 덮였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 면적은 감소된다. 자, 인위적인 개발과 벌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물인데요. 도로, 철도가 건설되면서 뭐 서식지 파괴가 되고 서식지 단편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댐이 건설되면서 특정 지역이 수몰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당연히 서식지도 파괴되겠죠. 농작물이 경작되면서 숲을 파괴하니까 그 숲에 살던 생물들이 쫓겨나겠죠.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업. 공장식 축산업을 한다는 건요. 주변에 있는 목초지들을 이제 소들이 가가지고 다 뜯어먹잖아.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숲, 평야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파괴가 되겠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뭐 숲에 의지해서 살던 여러 가지 작은 동물들, 곤충들이 떠날 수밖에 없지. 조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건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 벌목, 그 다음에 경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물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보통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해가지고 숲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있어야 지구온난화를 조금 가속화를 방지시킬 수 있는데 지금 열대우림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특히 아마존 같은 데가 20여 년간 대량 벌목으로 인해서 전체 열대우림의 약 7%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에 사는 이제 원주민들도 빠르게 도시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거지만요.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간척 사업을 한다는 건 갯벌이 많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갯벌이 우리 예전에 중학교 혹은 통합에서도 배우지만 갯벌 같은 이제 육상과 수상 지역을 연결해 주는 지역들은 굉장히 종단성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런 갯벌이나 습지가 파괴되면요. 서식지가 파괴되고 종다양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인위적인 개발과 벌목은요 가장 기본적인 파괴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서식지가 단편화되겠죠. 그리고 서식지 단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는 배운 게 이제 생태 통로였었던 거 기억해 보시고요.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매연이라든지 생활 화수라든지 축산 폐수 같은 것들이 이제 강물에 유입되면서 환경이 오염되고요. 생물의 서식지도 파괴되고 당연히 종수나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멸종을 이룰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금속 등의 오염이 되면은 이제 임신이나 번식의 생식 기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고기라든지 특정 동물의 번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멸종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뭐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떤 지역에 갑자기 공장 폐수나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해가지고 갑자기 떠오르는 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산성비가 내리면서 산림이 황폐해졌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해양 쓰레기에 의해서 해양 포유류와 바다새가 죽거나 생존을 위협한다. 뭐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페트병에 의해서 태평양에 플라스틱 페트병 산이 있다고 그러잖아. 제주도보다 더 큰 플라스틱 페트병 산이 있대요. 그리고 뭐 미디어로도 많이 봤겠지만 비디오나 영상으로 많이 봤겠지만요. 거북이 같은 거에 코에 이제 빨대가 꽂혀 있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약간 잔인하게 그치? 불쌍하게. 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해서 일회용 제품들에 의해서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플라스틱은 이제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태우게 되면요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온실 기체가 발생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된다. 이런 내용도 돼요. 외래종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앞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뭐 뉴트리아라든지 뭐 그다음에 베스 그리고 황소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외래종 같은 경우는 토종 생물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덩치가 크고 번식력이 커요. 왜냐면 이제 뭐 덩치가 크니까 주변 뭐 생물들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번식도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종 생물들이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해서 토종 생물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적이 없는 외래종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토종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아먹고 생존을 위협하게 되겠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골 같은 데 보시면 늪이나 습지에 토종 생물들이 많이 이제 잡아먹히고 예를 들면 토종 붕어, 뭐 일반적인 작은 개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잡아먹혀요. 피라미 이런 것들, 피라미가 아니라 뭐죠? 미꾸라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베스는 큰 붕어류거든요. 네, 큰 애들이 이제 작은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고요. 황소 개구리들은요 주변에 있는 뱀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에 있는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가지고 지자체라든지 군부대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황소 개구리 잡기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심각하다 지방에서는. 뉴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뉴트리아의 목적은요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식량의 목적으로 혹은 이제 애완동물의 목적으로 유입을 했는데 얘가 너무 잘 먹어치우고 생각보다 너무 커지잖아.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키우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탈출하거나 버리면서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되죠. 자, 남해군요 계속해서 뭔가를 많이 잡아서 씨를 말리는 경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명태가 씨가 말라가지고 현재 국내산 명태가 없어요. 다 이제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잡아오는 경우가 되겠거든요. 씨가 말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의 코끼리 같은 경우는 상아를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잡아 밀렵을 하게 되고요. 코뿔소 같은 경우는 코에 뿔이 어디 이제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잡아가지고 코뿔소만 자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상어 같은 경우는요 삭스핀이라고 해가지고 상어 지느러미가 몸에 좋고 뭐 이렇게 고가에 팔리지 않나요?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를 잘라서 그냥 바로 방사시켜서 버려버려. 그럼 걔는 이제 죽어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남에 포획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정 종들이 멸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도도새가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살았던 도도새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살았던 것 같은데 어쨌건 얘가 이제 타조처럼 생겼는데 작잖아요. 그러니까 날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를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남행으로 인해서 멸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도도새의 알을 먹는 쥐와 원숭이들도 섬에 이제 도입되면서 멸종했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154페이지는 그러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생태계 평형 유지의 중요성은 넘어가고요. 인간의 활동으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된 카이바브 고원인데 이런 사례들 한번 볼게요. 이 생태계 단어는요 사례를 많이 보시고 좀 많이 읽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이런 사례들이 문제에 나오거든요.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서는요 1905년에 약 400마리의 늑대와 3,8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치? 한번 그냥 느껴보면 돼요. 미국 정부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이제 사냥을 했죠. 그러면 늑대가 2차 소비자라고 치면 2차 소비자가 갑자기 이제 감소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 했던 2차 소비자의 내용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냥으로 인해서 늑대가 감소됐죠. 그러면은 갑자기 사슴이 증가되겠죠. 그럼 갑자기 사슴이 증가되면요, 얘가 풀을 뜯어먹게 되면서 생산자가 다시 감소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1920에서 30년은요, 이제 식물 군집의 양이 크게 감소하면서 먹이가 부족하니까 생산자가 줄어들어서 이번에는 1차 소비자인 사슴도 따라서 감소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늑대 사냥 이전보다도 오히려 사슴이 더 감소해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이 늑대라는 2차 소비자를 포획함으로써 우리가 사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식량으로 쓰는 식량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더 감소돼버린 낭패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도 감소되고 사슴도 감소되면서 이제 인간의 먹이가 감소되는 경우가 되겠죠, 식량. 이 사례를 통해 포식자의 사냥과 같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남획이나 포획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번에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최근에는 이게 많이 중요시해서 이제 다뤄지더라고요. 온실기체 배출량 줄이는 거. 여기 가장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파리 협정 같은 국제 협약을 채택해가지고요, 이제 국가별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예를 들면은 국가별로 이산화탄소량을 얼마씩 줄이면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협약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돼 있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요,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여기다가 밑줄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신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공장 주변에서요, 이제 포집하는 시설을 두면요, 이산화탄소를 주변에서 포집을 하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압축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배송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서 플라스틱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데가 그거잖아, 드라이아이스,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시키면 드라이아이스가 돼서 우리가 얼음 내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왼쪽에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로 나와 있어요.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 그냥 공장 같은 데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요, 대기 배출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같은 거를, 뭔가 어떤 물질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대신 이제 포집할 수 있도록 하면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저장하거나 유용한 제품으로서 산업화해서 활용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2, 3, 4, 5, 6, 7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고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법률을 만든다. 보호해야 할 생물이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달 가슴곰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늑대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따오기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반달 가슴곰이나 뭐 따오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키운 다음에 자연에 다시 방사시키지, 그지?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반달 가슴곰 같은 경우는 지리산 일부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다가 한 다음에 얘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요즘에는 반달 가슴이 너무 많아서 탈인 경우에, 그래서 얘를 또 이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어지면요,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를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겠죠. 지정해서 관리하겠죠. 그 다음에 도로, 철도, 댐 같은 걸 건설할 때 이제 서식지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생태 통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정 동물들을 이주시킬 수도 있겠죠. 비슷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리고 건물 위에 옥상 정원을 가꾸거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섬이라고 하거든요. 생태 섬이라고 하는데, 이런 섬의 형태로 정원이나 소규모의 공원을 만들어두면, 그나마 인위적인 공간에 공원을 만들어두면 그래도 그나마 작은 생태계가 형성이 되겠죠. 큰 동물들은 살 수는 없지만 뭐 곤충을 비롯해서 작은 이제 소규모 1차 소비자들을, 그리고 조류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생태계가 뭐 확장되지 않겠지만요, 작게는 유지가 되겠죠. 이런 거를 생태섬이라고 해요. 보통은 소규모 공원이나 옥상 정원을.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숲이 있으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증산작용을 하니까 산소도 만들어내고 또 열섬 현상을 줄이는 역할도 하겠죠. 그리고 생태적인 기능을 높일 수 있고요. 자, 하천을 복원하거나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등을 통해서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죠. 하천 복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청계천 이런 하천들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소규모 하천들 많이 만들잖아요, 요즘.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호수공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은 결국에는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쓰레기가 돼서 태워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폐휴대전화 수거하기 돼 있는데 폐휴대 자체도 마찬가지로 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다가 이제 팔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다가 중고 휴대전화를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겠고요.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거나 자전거 기트에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 넘겨주시고 156페이지에서는요. 그냥 이런 사례들은 쭉 한번 많이 읽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많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아래쪽에 있는 인간의 활동은 아마존 열대 우림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생태학의 관점, 환경공학의 관점, 지구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구과학의 관점에서만 한번 보시면 온실기체인 메테인이 대량 방출되면서 방출됐어요. 왜냐? 이제 축산업이 확산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숲이니까 보통 소나 뭐 돼지 이런 애들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숲 이런 걸 풀 같은 걸 뜯어먹겠죠. 그러면서 숲이 황폐화 되겠죠. 그러면서 또 내놓는 소가 트림이나 방구에서 메테인이 다량으로 방출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흡수하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겠죠. 그런 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와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시와호 같은 경우는요. 시와호는 방조제를 사용해가지고 바닷물을 가둬서 호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호수를 가둬가지고 이제 관광 자원으로 쓰고 그걸 이제 물 다 날리면 결국에는 육상 면적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오염이 심해지니까 그냥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쓰기로 하고 이제 대신에 문을 열어가지고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과 안에 가둬온 물을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시켜줘. 그러면은 물이 순환이 되면 좀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시와호를 좀 살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8페이지에 있는 우리 이제 문제 한 번만 좀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온실력과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방금 했었던 온실기체 때문에 생긴 지구온난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 조금 이제 부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방 끝나고요. 2부 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볼 거예요. 엘니뇨라고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엘니뇨와 사막화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는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요.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들. 우리가 전동기가 있었잖아요. 중등 2학년 때 전동기를 배웠잖아. 전동기의 반대되는 게 이제 발전기거든요. 그래서 발전에 대한 내용 한번 보면서 발전기에는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태양력 발전 이런 것들 한번 예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되면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소제목만 본다는 식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7시 조금 넘어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는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